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청량산의 골짜기를 타고 흘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포장도 채 되지 않은 험한 산길을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위태롭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친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를 희뿌옇게 비출 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차체를 핥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실내를 파고들었다. 뒷좌석에 앉은 사내 강태환은 미간을 찌푸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신문의 이면을 매일같이 장식하는 그의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푸석하고 무엇보다 깊은 불안에 잠식되어 있었다. 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겐가?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초조함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의원님. 저기. 운전대를 잡은 김 비서가 불빛 저편에 어렴풋이 나타난 거대한 기둥문을 가리켰다. 청량산 청암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었다. 속세와 불개의 경계라는 그 문이 지금 강태환의 눈에는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그림자의 입구처럼 보였다. 차에서 내린 강태환을 맞이한 것은 사나운 산바람과 귀를 먹먹하게 하는 정막이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완벽한 고요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압력이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 옷자락이 세차게 펄럭였다. 이런 흉흉한 곳에 대체 누가? 그가 불평을 터뜨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아른거리며 다가왔다. 등불을 든 것은 갓 삭발을 한 듯한 젊은 행자승이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행자승은 강태환의 얼굴이나 그의 고급 승용차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앞장설 뿐이었다. 강태환은 김 비서에게 눈짓으로 차에서 기다리라 명하고는 행자승의 뒤를 따랐다. 좁은 산길을 따라 경내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을 향해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내였다. 모두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렸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자본과 여론이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이름 모를 산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불안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부수어버리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이 한밤중에 모든 수행원을 물리치고 비밀리에 이곳을 찾은 이유였다. 객사에 안내된 그는 차가운 방바닥의 한기를 느끼며 앉았다. 주지 스님은 내일 아침에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 아니, 지금 뵙겠다고 전하게. 강태환이 행자승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행자승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방 안.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강태환이 차가운 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청암사의 새벽은 어김없이 밝아오고 있었다.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산 전체를 깨우기 전 이른 새벽의 대웅전은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5살 동자승 묘각도 그 틈에 끼어 있었다. 제 몸보다 훨씬 큰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아이는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제자리에 꼿꼿이 앉았다. 목탁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의 엄숙한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경건하게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묘각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법당 천장에 거대한 대들보에 붙어 있는 나방 한 마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크고 낡은 나방이었다. 날개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한참 동안 독경 소리만 이어지던 그때 묘각이 바로 옆자리의 사미승에게 들리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이면 멀리 떠나겠구나. 사미승은 잠시 독경을 멈추고 묘각을 흘깃 쳐다보았다. 어린 동자승이 잠결에 헛소리를 하나 싶었다. 그는 다시 경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묘각의 그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묘각이 바라보던 천장의 나방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저 미동도 없는 벌레일 뿐이었다. 그 시각 객사에 머물던 강태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낯선 잠자리 탓이 아니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들려오는 새벽 예불 소리가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평온해야 할 그 소리가 그에게는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듯한 불길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사찰의 풍경은 낯설고 스산했다. 권력을 손에 쥔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고립감이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세수관으로 향했다. 차가운 산물이 잠시 정신을 깨우는 듯 했으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날이 밝아왔다. 어제 묘각의 속삭임을 들었던 사미승은 법당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문득 어젯밤 묘각의 말이 생각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방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떨어져 죽었나. 그가 바닥을 살피던 순간이었다. 활짝 열린 법당 문지방에서 바로 그 낡고 찢어진 날개의 나방이 마지막 힘을 다해 푸른 새벽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나방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청량산의 높은 하늘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사미승은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을 쓰는 묘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낙엽을 쓰는 그 작은 동자승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해 보였다. 아침 공양을 마친 강태환은 마침내 주지 해안 스님과 마주 앉았다. 해안 스님은 청량산의 바위처럼 굳건하고 고요한 인상이었다. 반들반들하게 깎은 머리 유저 칸텍스트 스님의 머리카락은 절대 없는 것을 기어과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강태환이 지금껏 만나온 어떤 종류의 사람과도 달랐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거사님. 해안 스님은 직접 끓인 차를 내밀었다. 찻잔에서는 맑고 옅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시간을 내주어 고맙소, 스님. 강태환은 찻잔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잡한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소. 내게 닥친 이 불안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권력에 익숙한 자의 오만함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거사님, 말씀하시오.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면 손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 말에 강태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마음을 비우라. 그가 실소했다. 스님, 내가 이 험한 산골까지 와서 들으려 한 말이 고작 그것인 줄 아시나?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저작거리에 철학 없는 놈들도 하는 소리요. 나는 그런 공허한 답을 원한 게 아니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였다. 해안 스님은 그런 그를 그저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거사님께서는 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사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거사님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태환은 말문이 막혔다. 정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해안 스님을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제기랄. 답답한 마음에 경례를 거닐던 강태환의 눈에 한 가지 기이한 풍경이 들어왔다. 대웅전 앞마당 구석에는 아주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이미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있었다. 가지는 앙상했고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 밑동에 어제 법당에서 보았던 작은 동자승 묘각이 찰싹 붙어 있었다. 아이는 앙상한 나무줄기를 두 팔로 꼭 껴안고 무어라 가만히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이 혀를 찼다. 묘가가 그만하거라. 그 나무는 이미 죽었느니라. 작년부터 잎도 나지 않았지. 올 가을에는 베어내고 땔감으로 써야 할 게야. 스님들의 만류에도 묘각은 나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오히려 더 꽉 껴안으며 맑은 목소리로 나무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단맛이 많이 남았어요. 뭐라고? 아직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걸요. 아이의 엉뚱한 말에 스님들은 그저 어린아이라 그렇겠지 하며 고개를 저었다. 강태환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죽은 나무를 붙들고 단맛이 난다고 속삭이는 아이. 그는 코웃음을 쳤다. 미친 아이로군. 이 절은 주지부터 동자승까지 죄다 헛소리만 하는가. 그는 이 절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후회했다. 시간 낭비였다. 그는 당장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김비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강태환은 알지 못했다. 그가 미친 아이라고 치부한 묘각의 그 한마디가 그해 가을 청암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청암사의 스님들은 모두가 죽었다고 단언했던 그 늙은 감나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던 가지 끝에 거짓말처럼 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마침내 주먹만 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해 청암사에서 열린 감들은 유난히 붉고 그 맛이 꿀처럼 달았다. 스님들은 그제야 묘각이 나무를 껴안고 속삭이던 말을 떠올렸다. 아직 단맛이 많이 남았어요. 사찰 대중들은 묘각의 순수한 마음이 죽어가던 나무의 생명을 일깨웠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 소문은 청암사에 머물던 신도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산 아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서 불안한 줄다리기를 하던 강태환의 귀에도 다시 들어갈 운명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환은 다시 거칠고 숨가쁜 일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청암사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악몽을 꾸다 만 것처럼 찝찝하고 불쾌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는 해안 스님의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것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 정상을 목전에 둔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 치부했다.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지? 상대편 동태는? 그의 집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선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호남 쪽 지지세가 예상보다 견고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쪽 의원 몇몇을 따로 만난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강태환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만난 것 같다가 뭔가,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죄송합니다. 확인된 바로는 됐어. 강태환은 손을 내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의 불안은 청암사를 다녀온 뒤로 더욱 심해져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덮치는 꿈을 꾸거나 끝없이 높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을 배신할지 모를 동료 의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었다. 더 높이 오를수록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손들도 더 많아지는 법이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밀었다. 여보,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요. 며칠 전 다녀오신 그 절이라는 곳, 효험이 없었나 봐요. 강태환은 대답 대신 차만 들이켰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듯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당신이 다녀가신 그 봉화 청량산 말이에요. 강태환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문? 글쎄, 그 절에 죽은 지 몇 년이나 된 감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어린 동자승이 맨날 그 나무를 껴안고 속삭이더랍니다. 아직 달다 하고요. 강태환의 뇌리에 그 미친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정말로 올 가을에 그 나무에서 감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사람들이 그 감을 깨달음의 감이라고 부르면서 난리가 났대요.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둥,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둥. 요즘 그 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지 뭐예요. 강태환은 손에 든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 동자승이 몇 살이라고 했지? 5살이라던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신통력이 대단한가 봐요. 혹시 당신도 그 아이를 만났어요?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아직 단맛이 많이 남았어요 라고 속삭이던 묘각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날 밤 강태환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죽은 감나무와 그 나무에서 열렸다는 기적의 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5살 동자승 묘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한편 청암산은 때 아닌 유명세로 북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묘각의 감을 보기 위해 혹은 그 감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 산을 올랐다. 해안 스님은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는 대웅전 앞 여전히 풍성하게 감을 매달고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이 감나무 덕에 절의 시주도 늘고 활기가 돕니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해안 스님은 깎은 머리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들은 감나무에 열린 단맛만 보려 하고 그 나무가 홀로 견뎌낸 쓴 시간은 보려 하지 않는구나. 기적을 쫓는 마음은 번뇌를 쫓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는 마당을 쓰는 묘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묘각은 정작 그 감나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묵묵히 제 키만 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듯이. 해안 스님은 알 수 있었다. 묘각이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본질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거대한 그림자에 휩싸인 그 사내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한 결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서울의 강태환은 결국 결심을 굳혔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차를 준비하게. 다시 청암사로 간다. 두 번째 청암사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다. 칠흑 같은 밤의 비밀스러운 방문이 아니라 환한 대낮의 공개적인 방문이었다. 하지만 강태환의 마음은 그때보다 더 어둡고 무거웠다. 청암사 입구는 그 사이에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기적의 감나무를 보러 온 순례객들,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 심지어 무언가 신통한 예언을 듣고자 찾아온 이들까지 뒤섞여 작은 산사는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강태환은 이 모든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곧장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체로 향했다. 해안 스님은 그가 다시 올 줄 알았다는 듯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이번에도 맑은 차가 그의 앞에 놓였다. 다시 오셨습니다, 거사님. 강태환은 이번에는 차를 단숨에 들이켜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애써 분노와 조급증을 눌렀다. 스님,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그 감나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 묘각이라는 그 동자승 말입니다. 해안 스님은 찻잔을 채우며 잔잔하게 말했다. 거사님께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말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혔을 뿐입니다. 깊은 땅 속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단맛을 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마른 가지만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단정했지만 묘각은 그 뿌리가 품고 있는 생명의 단맛을 본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묘각은 나무에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무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잊지 않도록 그 본질을 일깨워 준 것뿐이지요.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스님의 말은 여전히 알쏭달쏭했다. 그는 철학적인 문답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미래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의 정체도 그 아이는 알고 있단 말입시니까?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나방처럼 나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묘각이 예언했다는 나방 이야기까지 꺼내고 말았다. 해안 스님은 깎은 머리를 천천히 저었다. 묘각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볼 뿐입니다. 나방이 날아갈 때가 되었음을 본 것이고 나무가 단맛을 품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거사님, 미래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드리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 그렇습니다. 거사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 그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강태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됐습니다, 스님. 나는 그 아이와 묘각과 직접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는 스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을 나섰다. 해안 스님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 그를 잡지 않았다. 한편 그 시각 묘각은 소란스러운 경내를 피해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곳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묘각은 연못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고 검은 잉어들이 물 위로 입을 뻐끔거리며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에서 날카로운 그림자 하나가 휙 하고 연못 수면을 스쳤다. 하늘을 맴돌던 매였다. 그림자를 본 잉어들은 순식간에 혼비백산하여 연못 바닥의 수초 사이로 몸을 숨겼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던 연못은 순식간에 공포로 술렁였다. 묘각은 그러나 매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면 위에 스쳐 지나간 매의 그림자와 그 그림자에 놀라 달아나는 잉어들을 맑고 깊은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환의 거친 발소리가 그 고요함을 깨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환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뒤섞인 걸음으로 경내를 헤매다녔다. 그는 마치 길 잃은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들도 순례객들도 그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아이. 그가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곳에 작은 동자승 묘각이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때는 늦은 오후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며 만물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묘각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작은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툇마루 앞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작고 가느다란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환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다. 애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다. 묘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연못의 물처럼 맑고 고요해서 강태환의 분노가 그 속에 비치는 듯 했다. 강태환은 묘각의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작은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 기세였다.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내가 본다고.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숙였다. 그의 커다란 몸체가 묘각의 작은 몸을 완전히 그늘 속에 가두었다. 나방도 보고 죽은 감나무도 보았다고. 그렇다면 나를 보아라. 강태환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속삭임으로 변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 이 불안은 무엇이지? 나는 어찌 되는 것이냐?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답을 원했다. 예언을 원했다. 당신은 승리한다 혹은 당신은 패배한다는 명확한 답을 원했다. 묘각은 대답 대신 강태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두려움이나 판단이 없었다. 그저 볼 뿐이었다. 아이는 강태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환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강태환은 의아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기울어진 햇빛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뿐이었다. 그의 그림자는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의 벽면에까지 닿아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묘각은 그 거대한 그림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쇳소리 같은 강태환의 절규와 달리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고 단단했다. 아저씨 그림자가 참 기네요. 뭐라고? 강태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가 내놓은 답이 고작 그림자가 길다는 것인가? 지금 장난하는. 강태환이 화를 터뜨리려는 순간 묘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는 저무는 해를 한 번, 그리고 우뚝 솟은 강태환의 거대한 몸집을 한 번 쳐다보았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림자도 길어져요. 강태환은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을 무언가 거대한 것이 강타했다. 묘각은 여전히 그를 올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처럼 강태환의 심장에 박혔다.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강태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작은 동자승 앞에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림자도 길어진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그 정체 모를 불안과 공포, 자신을 덮치던 악몽. 그것은 외부의 적이나 닥쳐올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높은 곳, 그 권력의 정점을 향해 오를수록, 그 빛이 강렬할수록 자신의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또한 거대하고 짙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는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불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툇마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 길게 드리워진
거대하고 검은 자신의 그림자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5살 동자승의 단순하고도 명료한 한마디가 수십 년간 권력을 향해 달려온 거인의 가장 깊은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태환은 툇마루 끝에 우뚝 선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청량산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값비싼 양복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도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5살 동자승의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림자도 길어져요.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림자. 그래, 그림자였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것. 한밤중 악몽 속에서 그를 덮치던 정체 모를 공포.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의 심장을 옥죄던 그 불안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권력이라는 태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그의 등 뒤에 짙고 길게 드리워지던 필연적인 어둠. 그것이 그의 그림자였다. 강태환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정계에 발을 들였을 때의 열망.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 빛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고 누구보다 빠르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빛을 보기보다 빛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앞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경쟁자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때로는 비겁한 수단도 동원해야 했다. 자신을 향한 음해와 배신을 경계하느라 단 하루도 편히 발을 뻗고 잠들지 못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적이라고 불렀다.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외부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권력이라는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가 밟고 올라선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의 존재가 커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거대해지는 것이 이치였다. 그는 그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려 했다. 그림자가 없는 빛을 원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몸에 붙어 있는 것. 도망치려 할수록 그림자는 그를 더욱 거세게 추격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무서워서 이 깊은 산골까지 도망쳐온 것이었다. 아! 강태환의 입에서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묘각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거대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토록 거대하고 강인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 고작 5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는 이토록 위태롭고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묘각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판단도 동정도 비웃음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묘각이 꼬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선 강태환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강태환의 무릎께밖에 오지 않았다. 묘각은 고개를 한껏 젖혀 강태환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그의 비싼 양복 바짓가랑이를 톡톡 두드렸다. 아저씨. 바람이 차요. 그 단순한 한마디. 그것은 예언도 철학도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가 어른에게 건네는 지극히 평범한 염려였다. 그 순간 강태환의 내면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흙먼지가 이는 마당에 두 무릎을 꿇었다. 값비싼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아랑곳할 수 없었다. 흑. 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억눌렸던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관통해버린 거대한 깨달음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존재를 인정한 자의 통렬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그 그림자를 꿰뚫어 본 작은 아이 앞에서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모든 위선과 오만을 벗어던지고 통곡했다. 묘각은 그저 울고 있는 거대한 사내의 곁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는 함께 슬퍼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듯 그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킬 뿐이었다. 멀리서 해안 스님이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깎은 머리 유저 칸텍스트 스님의 머리카락은 절대 없는 것을 기억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거사님께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셨군요. 그는 강태환이 흘리는 눈물이 그의 영혼을 씻어내는 감로수가 되기를 조용히 기원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환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해안 스님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태환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다가오는 해안 스님과 곁에 서 있는 묘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불안의 기운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 같은 공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안 스님이 그의 앞에 멈춰 서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습니까, 거사님? 강태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빛을 등지고 서면 그림자는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언제나 내 뒤를 따를 뿐이지요. 거사님은 너무 오랫동안 빛을 등지고 계셨습니다. 강태환은 해안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천천히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엎드렸다. 그것은 이 절의 주지 스님을 향한 절이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이 청량산 전체를 향한 절이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5살 동자승, 묘각을 향했다. 그는 묘각의 발 아래에 다시 한번 이마를 조아렸다. 자신의 모든 오만과 권위, 평생을 쌓아 올린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 존재의 순수한 본질 앞에 바치는 가장 깊고 경건한 절이었다. 묘각은 그저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거대한 사내의 검은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태환은 청암사에서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정신은 산사의 새벽 공기처럼 맑았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쫓기는 폐잔병이 아니었다. 아침 공양을 마친 그는 해안 스님을 찾았다. 어제와 같은 방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해안 스님이 어제와 같이 맑은 차를 따랐다. 강태환은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아들고 그 맑은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스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거나 조급하지 않았다. 낮고 차분한 울림이 있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진심으로 길을 묻고 있었다. 이제 제 그림자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안고 다시 그 속세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산사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난밤 내내 고심했던 결론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속세를 떠나 이곳 청암사에서 묘각과 같은 맑음을 배우며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처럼 보였다. 해안 스님은 그의 말을 듣고 깎은 머리를 천천히 저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거사님, 어찌하여 또다시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궁리만 하십니까? 예. 그림자가 무섭다고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은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제 몸을 버리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또 다른 도피일 뿐입니다. 강태환은 스님의 말에 다시금 충격을 받았다. 해안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웅장한 청량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산은 얼마나 높습니까? 저 높은 산이 있기에 이 골짜기에는 이토록 깊은 그늘, 즉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그림자가 있기에 수많은 생명이 뜨거운 볕을 피하고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만들며 맑은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저주가 아니라 빛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자비입니다. 스님은 다시 강태환을 바라보았다. 거사님의 자리는 이 산사가 아닙니다. 거사님께서 도망쳐온 저 어지러운 속세입니다. 거사님은 그곳에서 누구보다 강한 빛을 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짙고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당연한 소임입니다. 소임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껏 거사님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적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묘각의 말처럼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사님께서 하실 일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안 스님은 강태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거사님의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려져 빛 한 줄기 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보듬으십시오. 그것이 거사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진정한 이유여야 합니다. 그림자를 안고 걸으십시오. 그 그림자의 무게만큼 거사님의 걸음은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태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안 스님의 말은 그의 남은 번뇌의 뿌리마저 뽑아내는 듯 했다. 그림자를 안고 걸으라. 그것은 도피가 아닌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이었다. 자신의 불안과 권력의 무게를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서 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임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었다. 강태환은 찻잔에 남은 차를 천천히 비웠다. 쓴맛과 단맛이 함께 느껴졌다. 청암사의 다른 스님들은 강태환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몸에 살기를 두르고 다니던 유력 정치인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오랫동안 수행한 노승처럼 겸허하고 평온해진 모습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어제 묘각 동자와 툇마루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니만 대체 묘각이 무슨 말을 한 것일까? 5살 아이의 말에 저 거물이 무릎을 꿇었단 말인가? 그들은 묘각의 감나무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묘각의 순수한 기운이 빚어낸 불가사의한 일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가장 순수한 눈이 가장 깊은 번뇌를 꿰뚫는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금 실감했다. 강태환은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첫 방문 때와는 달리 그 어떤 수행원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해안 스님에게 시주를 하려 했으나 해안 스님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거사님의 시주는 이 산사에 할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의 그림자가 닿는 가장 어두운 곳에 하십시오. 강태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해안 스님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그가 산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묘각을 찾았다. 묘각은 여전히 그 기적의 감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제 감은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했지만 나무는 더 이상 죽어 보이지 않았다. 내년의 생명을 품고 굳건히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묘각은 감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주워 강태환에게 내밀었다.
지난 가을에 미처 따지 못해 가지 끝에서 겨울 바람을 맞고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작은 곶감 하나였다. 달아요. 묘각이 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묘각이 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미소였다. 강태환은 조심스럽게 그 작은 곶감을 받아들었다. 그는 해안 스님이 말한 나무가 견뎌낸 쓴 시간과 묘각이 말한 단맛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다. 시련의 시간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응축되는 삶의 진정한 단맛이었다. 그는 곶감을 소중히 품에 넣었다. 고맙다, 스님. 그는 5살 동자승을 향해 스님이라 칭하며 허리를 숙였다. 검은 승용차가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문 때 이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처럼 흉흉하게 느껴졌던 것을 강태환은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청량산의 골짜기는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갑지만 맑은 산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함께 그 그림자와 함께 속세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청량산의 맑은 기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강태환은 다시금 현실의 거친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티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김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의원님,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연락도 없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내미는 조간신문 일면에는 강태환의 얼굴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박혀 있었다. 강태환 후보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상대 진영의 기습적인 폭로였다.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진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당장 반박 성명을 내야 합니다. 저쪽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비자금 리스트 지금 터뜨려야 합니다. 집무실에 모여든 참모들이 저마다 격앙된 목소리로 대책을 쏟아냈다. 평소의 강태환이었다면 이 순간 책상을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누구야? 어떤 놈이 흘린 거야? 당장 그놈들 약점 이것보다 10배는 더 크게 터뜨려. 그렇게 소리치며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환은 달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참모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맞은편 거대한 빌딩을 향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그 빌딩은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 그 아래의 작은 상가들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청암사 툇마루에서 보았던 자신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의원님,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한 말씀. 한 참모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강태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집무실에 모인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강태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도 불안에 떨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여러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사무실을 단숨에 장악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을 받고자 합니다. 참모들은 그의 뜬금없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토록 길고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의원님, 그게 지금 무슨? 강태환은 신문을 집어들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진흙을 던졌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이 진흙이 더럽다 소리치며 상대방에게 더 큰 진흙 덩어리를 던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진흙탕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었겠지요. 그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건 그림자를 없애려고 제 몸에 진흙을 덮어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워질 뿐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우리는 진흙을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떳떳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빛을 향해 똑바로 걸으면 그림자는 우리를 앞서지 못하고 그저 뒤를 따를 뿐입니다. 그럼 대응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대로 당하자는 겁니까? 김 비서가 절박하게 외쳤다. 아니, 강태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대응합니다. 하지만 진흙이 아니라 진실로 대응합니다. 불법 자금은 없었습니다.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음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단호하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똑같은 방식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정에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그의 달라진 태도에 경외감마저 느끼는 듯 했다. 강태환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김 비서. 예, 의원님. 우리가 준비했던 상대 후보의 비자금 자료 모두 파기하십시오. 네. 의원님. 그게 어떤 자료인데?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로 그림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는 창밖의 그림자에 덮인 작은 상가들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저런 음해에 대응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높은 곳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들, 저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저들과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공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다.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도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강태환 캠프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 비방이 아닌 모든 정치 자금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도시 빈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상대 진영은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무르다는 비판과 역시 강태환답다는 옹호가 엇갈렸다. 그날 밤 모든 이가 퇴근한 텅 빈 집무실에 강태환은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청암사에서 가져온 작은 곶감을 꺼냈다. 그는 정말로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 이 순진한 믿음으로 저 험악한 속세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배를 감수한다는 뜻은 아닐까? 묘각의 얼굴과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강태환은 곶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쓴 겨울 바람을 견디고 응축된 단맛. 그는 곶감을 입에 넣었다. 혀끝에 닿는 진한 단맛과 함께 그것이 견뎌냈을 쓴 시간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림자는 그저 그림자일 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안고 가야 할 자신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기로 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의 시간은 청량산과 다르게 흘렀다. 그곳이 고요한 수묵화라면 서울은 매 순간 폭발하는 유체화였다. 강태환의 진실 대응과 무기 파기 선언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다.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 그것은 정치공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다. 상대 진영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들은 강태환이 더러운 비방 자료로 맞받아칠 것이라 예상했고 그에 대한 재반격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들이 파놓은 진흙탕으로 발을 들이는 대신 홀로 굳건한 바위 위로 올라가 버렸다. 쇼입니다. 위선입니다. 상대 후보는 더욱 거세게 강태환을 몰아붙였다. 그가 불리한 의혹을 덮기 위해 감상적인 선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행보를 정치적 자살행위 혹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극단적인 제목으로 다루었다. 강태환 캠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핵심 참모들 중 절반이 이런 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조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님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터뜨려야 합니다. 김 비서가 눈물로 호소했다. 지지율은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는 캠프를 바라보면서도 묘하게 평온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거대한 시련이 해안 스님이 말한 그림자를 안고 걷는 과정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는 텅 비어가는 사무실 대신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곳,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달동네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신문 대신 폐지를 줍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조롱하는 방송 대신 쪽방촌 아이들의 위태로운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 그들이 더 이상 지지율이나 표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해안 스님이 말한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자신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그늘 속의 존재들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탄을 날랐고 식어버린 밥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운명의 경선 당일이 되었다. 모든 방송이 강태환의 참패를 예측했다. 상대 후보의 진영은 이미 승리의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환 캠프 사무실은 텅 비어 그를 끝까지 따르던 몇몇만이 침통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시각 사무실에 없었다. 그는 전날 밤을 꼬박 새워 만들었다는 달동네 긴급주거 대책 서류를 들고 시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설득하고 있었다. 정치가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였다. 개표 초반부터 상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앞서 나갔다. 강태환의 지지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언론은 강태환의 순진한 도박, 참담한 실패로 끝나다라는 속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환의 표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치의 환멸을 느꼈던 침묵하던 다수, 그의 진흙탕 싸움을 거부한 행보에 감동한 시민들,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용한 한 표를 던진 것이었다. 에이, 이럴 수가. 방송국의 캐스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믿을 수 없는 대역 전극입니다. 강태환 후보 기적적으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캠프 사무실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김 비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의원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단 1000표 차이의 피 말리는 접전 끝에 마침내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선 결과 상대 후보 신승.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승리는 뒤집히지 않았다. 강태환은 패배했다. 캠프 사무실은 환호에서 절망으로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토록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그때 강태환이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패배한 지도자의 분노 혹은 절망을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쓴웃음이 아니었다. 그가 청암사에서 묘각에게 곶감을 건네받았을 때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깊고 평온한 미소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카메라가 그의 패배 소감을 담기 위해 몰려들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오르고자 했던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그 높은 곳이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가 무서웠습니다. 그 그림자에 잡아먹힐까봐 저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그의 눈은 고요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패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림자가 예전처럼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는 환하게 웃었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패배 연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다. 승리한 상대 후보는 축배를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그의 승리는 강태환의 위대한 패배 앞에서 그 빛을 잃었다. 사람들은 승자를 기억하는 대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나간 패배자 강태환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정치는 그날 끝났지만 그의 길은 그날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 대신 자신이 보았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늦은 봄날, 청량산 청암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기적의 감나무 소동도 잦아들었고 묘각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도 시간 속에 옅어졌다. 해안 스님은 강태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접한 그날을 기억했다. 다른 스님들이 결국 묘각의 기운도 속세의 권력을 이기지는 못했군요라며 안타까워할 때 해안 스님은 조용히 독경 소리를 높였다. 아니다. 그는 이겼다. 그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승리,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었다. 해안 스님은 그날 묘각을 통해 또 한 번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그저 본질을 비추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울임을. 사찰의 모든 대중이 묘각의 존재를 통해 불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있음을 배웠다. 그날도 해안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이제는 제법 소년의 티가 나는 묘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묘각은 그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에 쓴 시간을 견뎌낸 감나무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 무성하고 건강한 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묘각은 나무를 올려다보는 대신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옮기고 있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개미는 제 몸보다 몇 배는 큰 밭풀을 짊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묘각은 그 작은 생명을 향해 마치 강태환에게 그랬고 감나무에게 그랬던 것처럼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개미가 잠시 멈칫하는 듯 했다. 너도 단맛이 있어. 묘각의 맑은 눈동자에 푸른 하늘과 청량산의 웅장한 능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짐을 진 작은 개미의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림자를 품은 아이는 그렇게 세상 만물의 그림자마저도 그 맑은 눈으로 보듬고 있었다.